네, 2024년 1월 28일 이정홍입니다. 우리는 여러 개의 과거사위원회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과거사를 조사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과연 진실했는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좌파 정권이 과거사 추적을 했습니다. 그 조사를 다시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게 된 거는, 그런 계기를 만든 거는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얍삽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김영삼을 꼽습니다. 김영삼에게 역사적 심판을 해야 된다.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동아일보가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어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죠. 이 위원회가 전남완도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했는데, 이 조사에 응한 피해 신청인 3명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같다. 거의 똑같다. 이거를 확인해서 이 진술서를 만든 조사관을 대기 발령했다는 건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좀 이상하죠? 조금 더 이 동아일보 보도를 정리하면요. 조사관입니다. 이 사람은 2022년 말 이 완도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관으로 임명된 모양입니다. 완도 민간인 학살 사건은 거의 아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5.18 광주 사건이나 4.3 사건 같은 건 알아도 저도 이 사건을 몰라요. 근데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1947년 5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게 1948년 8월이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기 전이네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반대한 투쟁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네요. 그러면서 제주 4.3 사건이 여순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이어지죠. 47년 5월부터 50년 10월 사이 완도군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이랍니다. 8명이 죽었답니다. 군인과 경찰이 죽였답니다. 이 사건을 2022년 말에 조사관이 조사를 맡게 됐는데, 그가 이제 완도에 살고 있고, 목포에 살고 있고, 제주에 살고 있는 학살 피해자, 유족 등을 찾아서 진술을 들어서 진술서를 만들었는데, 제주도도 가고, 목포도 가고, 완도도 갔는데, 거리가 제법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3건의 조사 진술서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진실화해도 하도 이상해서 대기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조사관은. 그러면서 이 진실화해가 이 조사관을 대기발령 시킨 거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옛날 같았으면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 같았으면. 진실과 화해는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70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진술을 지금 3군데가 완도 피해자라고 하는 그 가족이나 유족이 있는 데가 이제 제주도에 사는 분이 있고, 완도에 사는 분이 있고, 목포에 사는 분. 그럼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서로 1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100km가 넘게 떨어진 장소에서 각각 들었는데 어떻게 문구가 똑같냐? 뭔가 수상하다. 이에 대해 이 조사관은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서 내용이 비슷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허위 작성한 건 아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 그 3명이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이 똑같았다. 이 신청인들이 이제 지금 70년 전 사건이니까 그때 20대였으면 지금 90 아닙니까? 10대였으면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전 20대 때 내가 뭐 했는지 몇 개만 기억하는지 잘 기억 안 나요. 80대, 90대 고령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게 어렵죠. 저처럼 평생 글을 쓰고 한 사람이면 그때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벌써 이렇게 글 안 쓰고 자기 생각 정리 안 해보고 하는 사람들은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고령의 신청인들이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워 유족회가 돕는다.
유족회가 신청인들의 그 진술을 받아줬다.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러한 걸 토대로 진술지를 작성하는데, 그때 이제 유족 측에서 예, 아니요 식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드는 모양이죠. 뭐뭐뭐, 예, 뭐뭐뭐, 아니요. 그러니까 진술서 내용이 비슷해졌다. 라고 이 조사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생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원합니까? 라고 이제 묻는 질문에 신청인이 예 하고 답하면은 희생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원합니다. 라고 썼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이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또 사투리도 심하고 또 그분들을 만나면은 뭐 다른 데로 얘기가 좀 많이 흘러가죠. 인생 이야기 등 딴 얘기 한참 했기 때문에 결국 추리다 보면 진술서 내용이 비슷해졌다. 그런데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이 조사관을 대기 발령한 거는 이 조사관이 만든 진술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거의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가감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유족회 측에서 도와준 걸 갖고 쓰는 거는 관행이었다 그러는데 관행 하다가 무지하게 난리가 났던 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구속할 때 벌어진 일이었죠. 청와대가 쓰는 특활비를 그거를 청와대도 국정조사를 받으니까 불편해서 국정원에 갖다 놓고 갖다 썼는데 그 관행이었죠. 그래서 항상 청와대가 달라면 갖다 줬는데 그게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갖다 바쳤다라고 하니까 줄줄이 3명인가 4명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이 다 잡혀 들어갔죠. 그때 관행은 인정이 안 되고 이 관행은 인정해야 되나요?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지금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2024년 5월 끝나야 되는데 지난 1월달 회의를 열고 또 1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가죠. 근데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지금 신청을 많이 받은 것 중에서 현재 완료한 거는 5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만든 진술서라 그랬나? 이게 이렇게 뭔가 조작의 냄새가 나고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믿어도 되느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만들기 전에 대한민국 만들자고 했을 때 김구가 이끌고 온 임정파하고 그다음에 여운형이 만들었던 인민공화국파가 대립을 합니다. 그런 대립을 거쳐갖고 인공파가 와해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그다음에 또 한민당을 만드는 김성수 이런 세력들이 쭉 하면서 또 보수 세력 간의 갈등이 있어갖고 김구가 와해되면서 이승만이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김일성 세력이 들어왔고 김일성이 북한의 공산 정권을 세우기 전에 박헌영이 사실 조선공산당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 공산주의는 반드시 한 나라에는 하나의 공산당이 있어야 된다. 2개의 공산당이 있으면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에 국민의힘이 2개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2개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라면 모르겠지만 일국일당주의가 공산주의의 원칙입니다. 그 박헌영이 일제 때 아주 처절하게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조선공산당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방이 되면서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을 이제 제대시켜갖고 북한 지도자로 옹립해가죠. 그러니까 박헌영이 반발하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련 스스로가 일국일당주의를 주장했으니까 김일성이 만드는 공산당은 조선노동당 북조선 분국 뭐라 그러나 은행 지점처럼 2개 분사 그런 개념으로 하다가 스탈린의 지시로 야 니들은 공산당이 2개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조선노동당 북조선노동당으로 바꾸죠.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북조선 노동당으로 바꾸고 박헌영이가 이끌던
조선공산당은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박헌영이가 이북에 가서 합당을 함으로 해서 지금 조선노동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좌파하고 우파 갈등이 있었어요.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남조선 이승만 정권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 엎은 다음에 북한에 있는 노동당하고 합치자 이렇게 되면 통일이 될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박헌영이 실패하고 넘어왔잖아요, 이북으로. 그래서 무력으로 약간 밀어붙여주면 박헌영을 따르던 세력들이 확 일어나서 뒤집어 엎고 북한하고 하나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왜? 내려가 보니까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고 인천을 점령한다면 이 지역에서 북한을 위해서 싸울 의용군을 모집할 때 몇십만 명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가 있는 지역에서 공산주의 추정 세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공산 세력은 뿌리 내리기 어려워졌죠. 계속 그건 우리가 잡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주사파가 다시 일어나면서 그 자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숙주로 삼고 민주의 도시 광주를 호남을 숙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바로 그 좌파들의 뭐라 그럴까 신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바로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현재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 아까 제가 뭐랬죠? 12월에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2기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그럼 1기는 언제 만들었냐? 2005년 5월에 만듭니다. 2005년 5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대한민국 정부기관으로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2010년까지 활동했습니다. 2010년이면은 이 법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도 이게 운영이 됐던 거죠. 그 이명박 정부 중간이니까 이제 이게 더 이상 이 한시기구였으니까 끝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새로 만들지 못했는데 문재인이 집권하니까 또 이 법을 근거로 제2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건이 완도 사건 조사에서 조사가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게 발견된 거죠. 그러면 왜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걸 자꾸 만드느냐? 이거는 좌파들의 수법이에요.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는 6.25 전쟁 일으킨 세력이니까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과거사, 그때 희생당했다고 하는, 뭐랄까, 좌파 쪽에 좀 가까웠다는 사람들을 다 신원운동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주면 그분들은 민주당을 찍겠죠. 많은 걸 했습니다.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1기 때, 그러니까 즉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을 때는 항일 독립운동과 뭐 해외 동포 사례, 역사, 해방 이후 한국전쟁 발발 전 민간인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인권 침해 사건들을 한다 그랬는데 뭐 여기에 뭐 별별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문재인에서 만든 2기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죠? 뭘 했더라? 아이고 뭐 하여간 1기 때는 2005년 노무현 때는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김지태 부일 정학회 사건. 이건 이제 박정희랑 연결된 거. 대구 11 사건, 김포 공항 폭탄 테러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보도혁명 학살 사건, 이수근 위상간첩 사건, 인혁당 사건, 민족일보 조영수 사건, 진보동 사건, 제주 사건 사건 등등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만든 2기 위원회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전교조 탄압 사건, 서산 개척단 사건 뭐 쉽게 말하면 되게 좌파들한테 유리한 사건을 많이 조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배경은 뭐냐? 그건 간단합니다. 그거는 그 남아공화국에서 백인 정권이 오랫동안 통치를 했었죠. 흑인들을 인종차별하면서 그 정권이 넬슨 만델라의 투쟁에 의해서 무너지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게 진실화해위원회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 백인들이 인종차별하면서 한 범죄를 많이 밝혀냈고
그리고 사실 다 풀어줍니다. 그거를 끌고 와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뿌리가 되는 게 김영삼입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하고 김영삼과 문재인이 공통적으로 경남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경남고 출신 두 대통령이 대한민국 망쳤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는데 진짜 김영삼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대통령일 때 5.18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앞에서 이제 5.18 사건에 대한 조사가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이건 기소할 수 없다라 그랬어요. 그게 그 당시 법으로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씨가 자기 살려고 그때 왜 그랬는가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노무현 노태우 정부가 돈을 줘서 된 거거든. 정치 자금을. 근데 그게 터져나오고 뭐고 자기 불리하니까 전두환 노태우 싹 잡아 넣어서 분위기 돌리려고 이거는 시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라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5.18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를 사형을 구형해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12.12 사건을 군사 반란으로 규정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이게 한번 과거를 다시 할 수 있는 법을 임의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 특검처럼 반드시 이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5.18 민주화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2018년 3월에 제정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해서 5.18 사건을 다시 광주를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그리고 그 5.18 조사위원회를 또 만들죠. 이 조직이 23년, 작년 12월에 종료됐습니다. 지금 해체가 됐는데, 거기도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신청한 것 중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게 34건이고, 79건은 각하, 21건은 취하가 됐습니다. 216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5.18 광주 유경자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도, 이 과거사 조사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의심 때문이거든요. 물론 그 사건 성격에도 의심이 있지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제주 4.3 사건을 또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사망이나 행방 불명된 사람은 9천만 원 주고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옛날 기억이 이렇게 잘 나옵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가 이번 완도 사건 조사를 보니까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하자. 진실과 화해에는 진실했는가? 과거사에는 왜 무슨 법 자체가 특별법으로 딱 나와버리니까 무조건 원사이드하게 가는 거죠. 이런 걸 만든 게 누구냐? 대한민국 법치를 흔든 게 김영삼이라는 겁니다. 보수라고 하면서. 김영삼은 참 비겁한 게 용감은 했지만 비겁했죠. 그 사람은 내각제로 간다는 합의를 해놓고 그걸 깨면서 자기가 노태우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걸 노태우가 지원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비리가 터져 나오니까 금융실명제를 하고 또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5.18 특별법을 만들고 이리저리 자기 살기 위해서 그리고 좌파들을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불러들이면서 사실 김대중에 앞서서 운동권 세력을 정치권으로 젊은 피라고 끌어들인 건 김영삼이었죠. 그래서 지금의 이 혼탁한 좌우가 헷갈리는 정치를 만든 건 김영삼입니다. 저는 이런 김영삼에 대해서는 이제는 돌아가신 분이니까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부인도 훌륭하신 분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지만 역사의식이 없고 중구난방 자기하고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다 보니까 한국 역사가 꼬여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을 한번 내렸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가 진실한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과거사위원회가 우리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많이 만들었는데 그들이 했던 조사는 과연 제대로 된 건지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